독서 3강 봅시다. 자, 독서 3강 봐요. 일단 문단 번호부터 써야 되겠지? 문단 번호부터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한 거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 화제. 그렇지. 말할 거리 화제 논제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도 웬만하면 첫 번째 문단은 한 번보다는 그냥 2번 읽어주는 게 좋아. 2번 읽고 나서,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을 잘 들이잖아. 앞에서 시간을 잘 들여서 화제를 파악하면 앞으로 있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 그러니까 니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알 거야. 그걸 읽어보면 첫 번째 문단이 잘 읽히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도도 좀 잘 나잖아. 그리고 그 예측이 두 번째 문단에서 맞아 들어가. 그럼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한번 볼게요.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주어를 잘 찾아봐. 주어가 누구냐면 철학자들은이야. 그지? 철학자들은 구성한다고 보았지. 무엇을? 언어의 의미를. 뭐가? 인식이. 즉,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본 거야. 그러면 언어의 의미가 먼저야? 인식이 먼저야? 인식이 먼저인 거야. 이게 철학자들의 생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주어와 서술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목적어 보고, 이렇게 찾아가면 저 문장의 의미가 잘 구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끔 가다 니네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셈 한번 쳐주고,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뭐라고 한다?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전통 철학자들은 어떤 주의를 택하고 있었어요?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라고 하죠.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의미 내재주의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의미 내재주의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중심 화제일 가망성은 조금 어떻게 되니? 떨어지지. 왜? 야, 누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또는 요즘은 이게 아니야 라고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늘 말하잖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할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세모예요. 그러니까 의미 내재주의에 대한 예시입니다.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잠깐 개념이 나오겠죠? 어떤 개념이 나오죠?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뭐라고 부르고? 지시체라고 부르고, 지시체 동그라미.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이 있지. 뭐라고 했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 이걸 뭐라고 불러? 기술구라고 한다.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레몬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뭘 안다?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지시체, 그 다음에 기술구라고 했죠. 어쨌든 여기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자,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의미 내재주의를 주장했죠. 의미 내재주의는 뭐냐면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본 거야. 생각과 느낌이 먼저인 거야. 그래서 대상을 지시체라고 부르고 그 대상을 설명한 걸 기술구라고 부른다면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뭐에 의해서?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내가 나 그거 알아 라는 말은 기술구를 곧 안다는 것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근데 이제 글을 좀 자주 읽다 보면 이 센스 아닌 센스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게 가장 큰 센스가 뭐냐면 글을 처음에 접하자마자 두 번째 문단 앞을 보는 거야. 뭐로 시작하냐? 그러나로 시작하지. 그럼 이 글 전체가 통째로 뭐라는 거야? 날리는 건 좀 그렇지만 전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야. 이걸 말할 건데 처음부터 나 뭐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밑밥을 좀 깔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밑밥.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의미 내재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했다라고 했죠. 아까는 의미 내재주의였지? 의미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기술구. 아니, 그 전에. 내재주의잖아. 뭐가 먼저야? 의식. 의식이 먼저고. 의식에서 뭐가 나와? 의미가 나온다고 했지? 그게 의미 내재주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 사람의 내부에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의미 외재주의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서 결정된다. 이게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다음에 나올 건 뭐예요?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죠. 그러니까 실험이 나오면 이 실험의 목적이 뭡니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의미 외재주의라고 했으니까 의미 외재주의를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나오려면 뭐냐? 그는 이렇게. 자, 그러면 항상 실험이라든지 뭐 과정, 관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실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험의 목적이 뭐고,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 그게 목적이지.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자, 그러면 쌍둥이 사고 실험의 목적은 뭐다?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뭐다? 의미다라는 거야. 자, 가볼게요. 한번.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거야. 진짜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색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세모,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이거지. 그치? 그럼 물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이게 뭐야? 내재주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내재주의에서는? 인식. 그리고 그 설명이니까 기술구가 되겠지? 그런데 그치? 기술구잖아. 물은 뭐야? 마시고 수영하는 데 쓴다. 이게 기술구잖아. 그렇죠. 맞지? 그래서 그런데 화학식이 이거 못하죠?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인 화학식이 뭐야? XYZ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하지? 기술구가 뭔데? 무색무취의 액체,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겠지? 있지. 기술구는 동일하지. 하지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거지. 왜? 물의 의미가 왜 같지 않지? 다른 화학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이 실험이겠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라고 했지. 그럼 이 사고 실험의 목적 다시 나오죠? 목적이 뭐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좀 길더라고 하자.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이거 된 거죠. 이게 퍼트넘의 사고 실험이고 여기도 다시 나오죠. 뭐야? 대상,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단 가볼까? 다음 네 번째 문단.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제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체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됐다. 이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퍼트넘이 주어지.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잖아. 뭐라고?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어가 단어의 의미는, 주어가 단어의 의미잖아. 단어의 의미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체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럼 여기서 실체적 본성이 뭔지 알아야 되지. 우리 개념이 낯선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럼 낯선 개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체적 본성은 나오겠죠. 실체적 본성은 동그라미. 자, 여기 중심 문장이 어디, 여기까지만 읽어도 중심 문장은 나오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을 할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실체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야.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단 말이야. 그럼 앞에 서 있는 거 뭐가 바로 실제로 본성이겠지? 쌍둥이 지구 실험에서는 물의 화학식, 뭐 H2O, XYZ 그거겠지? 이렇게. 예를 들어 가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로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와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체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했다. 또한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한은 수학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더하기라는 거야. 앞과 기가 대등하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거야. 근거가 첫 번째 근거겠지? 또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체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라고 했죠. 즉이라는 말은 앞과뒤가 같아요.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포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분업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여기 노동분업이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중심 문장은 뭐야? 여기가 되겠죠. 실체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실체적 본성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실제로 본성이겠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했어요. 이게 첫 번째. 또한이라고 했어요. 또 이거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언어적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밝혀내는 사람은 전문가고 우리는 그걸 뭐 하는 사람들이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사고 실험에 의해서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체적 본성에 의해서 단어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말했고 여기서 말하는 실체적 본성은 본질적인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알려진다고 했지?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뭘 갖는다? 평가를 갖는다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의미 가치가 되겠지? 의미 가치니까 이렇게 밑줄 쫙 그어주면 끝나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항상 다시 앞으로부터 정리 한번 해봐야 돼.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의미 내재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죠. 의미 내재주의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하지만 여기 퍼트넘은 뭘 주장했습니까?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했죠. 그러니까 외부 대상, 그 지시체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거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어?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한 거야.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기술구가 똑같더라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은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으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증명했지. 그래서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니라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대상이 가진 실체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본성이 뭔지 설명했죠. 뭐 본질적인 구조, 과학적 발견. 그래서 그걸 자연종 명사를 통해서 그 근거를 들었고 또 언어는 이걸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언어의 노동 분업이라고 하고 마지막엔 퍼트넘이 주장한 것에 대한 의의 및 가치가 되겠지. 좋아. 그럼 여기서 제목을 붙여볼 텐데 제목을 항상 붙일 때는 이 글의 핵심어가 뭔지 따져보는 게 좋아. 이 글의 핵심어는 뭐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퍼트넘의 의미 외재주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지? 그렇지.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퍼트넘의 주장, 의미 외재주의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의의 및 가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을 막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핵심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핵심이 뭐고 그걸 설명하면서 어떤 과정을 뒀는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사실적 사고입니다. 사실적 사고 내용 일치 문제야. 그죠? 항상 어떻게 알아? 이 문제 풀 때는 키워드. 이거 본문에 몇 번째 문단이 있지? 이거야. 이거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에 문단을 정리해서 읽은 거야. 자, 1번. 의미 내재주의. 몇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그죠?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객관적 외부 세계에서 결정된 의미. 이거는 의미 외재주의 의미가 무엇인지지? 몇 번째 문단? 뭐 두 번째 문단. 의미 내재주의자와 퍼트너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첫 번째 문단과 아니면 퍼트넘의 문장 두 개 찾아봐야 되겠죠? 5번. 퍼트넘은 의미 내재주의와 달리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거 중심 문장이 다 있는 거다. 그지? 자, 1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 의미 내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구에 따라 결정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구를 아는 것이 뭐를 아는 것이다? 의미를 아는 것이다. 기술구는 뭘 바탕으로? 인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맞네요.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 맞습니까? 네, 그쵸. 그걸 기술한 게 뭐고? 기술구가 되겠죠. 맞네.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외부,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결정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의미 뭐라고 그랬어? 의미 외재주의가 된 거죠. 이건 아마 두 번째 문단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개념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단 하나씩 가보자. 의미 내재주의자는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의미 내재주의자. 개인이 부여한 의미야. 아니지. 그 근거는 어디 찾을 수 있을까? 개인이 부여한 게 아니라 찾아봐봐. 개인이 부여한 게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응. 근데 그건 그럼 개인이라고 봐도 될까? 근데 왜 선생님이 개인의 의미라고 보는 게 조금 애매하냐면 요거 말 때문에 그래. 어딨냐? 여기. 퍼트너는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사람들의 인식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관습적 사고라는 말이 이게 의미 내재주의일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누구도 틀렸어요? 의미 내재주의자 틀렸죠? 그럼 퍼트넘은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 아니겠지. 무슨 성? 객관성. 지시체 그 자체 실체적 본성이라고 말했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은 만약에 찾기 힘들다면 의미 내재주의자는 모르겠어. 세모. 하지만 퍼트넘은 누가 봐도 틀렸죠? 이렇게. 퍼트넘은 의미 내재주의자와 달리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봤죠? 지시체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봤다.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문단? 지시체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겠죠. 그치? 두 번째 문단. 아니면 세 번째 문단, 마지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무슨 추론이라고요? 이유 추론이죠. 이유 추론. 이런 거 잘 푸는 사람이 진짜 문제 잘 푸는 거야. 이건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되겠지. 자, 기억이죠. 기억의 의미는 본문에 무조건 나와 있을 거거든요.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왜 의미가 같지 않아요? 화학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화학식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본문에서 찾아야 돼. 물의 의미는 같지 않죠. 왜? 사람들의 생각은 같지만 뭐가 다를 수 있으니까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뒤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은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대상 자체는 뭐가 되겠니? 물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뭐가? 화학식, 즉 대상의 실체적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겠지? 그래요. 실체적 본성이 다르거나 대상 자체가 다르거나 뭐 화학식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지. 선택지 자체. 자, 그러면 기억의 이유. 자, 찾아봅시다. 몇 번일까요?
왜 2번일까요? 1번은 왜 아니야? 여기 뭐가 틀렸어요? 같은 물질이라도가 틀렸죠. 같은 물질이 아니거든. 다른 물질이잖아. 뭐만 같은 거야? 인식은 동일해도 뭐가? 물질 자체가 다른 거지. 그럼 퍼트넘은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봤죠? 지시체 그 자체에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의미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지시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몇 번? 2번. 사람들의 생각은 같더라도 지시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지시체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실체적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본 거야. 근데 1번이 뭐가 틀렸다? 같은 물질이라도가 아니야. 같은 물질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물질로 인식되더라도 이렇게 됐어야지.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같은 물질 아니라 화학식이 다르잖아. 그지? 다음. 됐고 71. A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일단 이 문제 봤잖아 우리가. 여기서는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니? A의 관점이지. A의 관점으로 보기를 보는 거야. 그럼 진짜 답의 근거는 다 어디서 나온다 이거? 100% 본문에서 나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가 A가 한번 넘겨볼 거야. A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겠죠? 그죠? 그걸 볼 거야. 그리고 얘를 본단 말이야. 얘를 봐. 그럼 마지막에 머릿속에 남는 건 뭐가 남냐면 얘가 자꾸 머릿속에 남는다고. 하지만 답의 근거는 자꾸 어디서 찾아? 본문에서 찾아야 돼. 자, 한번 가볼게.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속성, 용도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몰리브데넘의 원소결은 MO로 AR인 알루미늄과는 다른 물질이다. 일반인들은 몰리브데넘 냄비와 알루미늄 냄비를 구별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테스트를 통해 이를 간단히 구별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느낌 비슷하게 오잖아. 그럼 여기서 몰리브데넘하고 알루미늄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같을 수 있어? 인식은 같을 수 있지만 지시체는 다르지? 이렇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전문가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야? 전문가들이 찾아낸 걸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찾아봐, 본문에서. 그렇지. 이걸 분담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몰리브덤과 알루미늄의 속성이 비슷하더라도 실체적 본성에는 차이가 있겠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실체적 본성은 아까 했잖아. 전문가들에서 찾아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소 기호 같은 것들이 실제로 과학적 구조가 되겠지? 맞습니다. 두 금속의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통해 몰리브덴과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가 드러났군. 맞습니까? 전문가에서 이게 찾아진 거죠. 3번. 몰리브덴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하여 단어를 사용하겠군. 맞습니까?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는 뭐야? 원소기호, MO, AR. 이 차이를 알아 몰라? 알죠? 알고 사용한 거. 맞죠? 이렇게 다음.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덴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겠군.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봐봐. 그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뭐가 필요한 거야? 과학자의 지식. 그래, 과학자의 지식이 필요한 거야. 과학자의 지식이. 과학자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는 답 몇 번이요? 4번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는 있어. 선생님,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도 뭐 언어 공동체 협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랑은 달라요. 이건 협업이 이거예요. 보세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일반인들이 몰리브덴과 알루미늄 단어를 구별해 사용하게 되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언어적 노동 분업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까지는 공동체 협업을 통해서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뭐냐? 이거 봐봐. 이 문장 다시 봐봐. 공동체 협업, 우리 다 같이 노력으로 뭘 결정해? 의미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의미를 뭘로 할까? 이거 결정하는가? 아니잖아.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의 발견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고, 이걸 결정하면 사람들이 이걸 뭐 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지? 이게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본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 그 본문에서 공동체 협업이라는 말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한 번 더, 좀 더 가볼게. 공동체 협업이 어디 있습니까? 봐라요. 여기 보면
언어적 협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뭐야? 언어 사용을 위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사용을 위해고 만들어내는 거 누구라고? 전문가의 지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 71번까지 풀어봤고요. 근데 이거랑 좀 아예 다른 관점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봐봐.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 보기의 관점이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보기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에 문제랑 이 문제랑 완전히 뒤바뀐 것 뿐이잖아. 앞에 문제는 본문에 있는 관점으로 보기를 가는 거고 얘는 보기의 관점에서 본문에 있는 내용에 대한 평가나 어떤 비판이나 이걸 한 거잖아. 근데 이 문제를 더 잘 푼다 애들이. 아까 왜?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기 때문에? 얘기 때문에 그래. 자, 가볼게. 보기의 관점, 퍼터넘의 주장. 보기의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특히 그래요. 보기가 100%예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이거죠. 이건 무슨 내용이죠?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의 의미를 결정해요. 의미 무슨 주의? 의미 외재주의. 외재주의야. 그렇게 한다면 레몬이라는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깨비와 같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지. 그럼 이 사람은 말할 거야. 비판할 거야. 야, 좋아. 외부 대상의 지시체가, 퍼터넘이 뭐였어? 지시체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지. 그러면 지시체가 없는 건? 지시체가 없는 건 뭐야? 어떻게 의미를 결정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도 그러나 다음부터. 도깨비와 같은 외부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존재하지. 그럼 그런 것들의 실체적인 본성은 뭐야? 그런 것들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돼? 지시체 자체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지시체가 없는 걸? 그치?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 자, 몇 번일까요? 몇 번? 5번. 5번의 어디 부분?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의미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뭔데? 바로 도깨비. 이런 거죠. 지우야, 도깨비가 실제로 존재해? 아니잖아. 3번. 3번 한번 가볼까?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대상의 본질은 걸. 이건 도외시했다가 아니죠. 도외시가 무슨 뜻이야? 무시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누구 주장이야? 퍼트럼의 주장에 가깝죠. 도외시라는 얘기는 등한시했다라는 거죠. 일부러 도외시했다.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돼요? 5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어휘 문제네요.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해서 그럼 A의 문맥상 의미 가봐야 되겠네. A의 문맥상 의미. A,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라고 했죠. A,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가 됩니까? 속성을 지닌다가 되겠죠. 어떤 속성이냐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이는 속성을 지닌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 반짝거리는 속성을 띈다. 그래, 선생님도 띈다. 근데 띄는 게 구체적인 거야? 아니면 추상적인 거야? 노랗고 반짝이는 속성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이건 간단해.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그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뜨인다 라고 보는 건데, 띈다. 이거 이렇게 답이 나오나요, 그러면? 일단 뭘로 그거 띈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지. 자, 띈이라는 말에 들어가서 답이 되는 거 있나요? 1번. 띈이죠, 띈. 근데 나머지 띈 되니?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다. 안 되지. 1번밖에 없네? 그럼 얘는 구체적이고 추상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답이 1번이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정해줄 때 순서가 제일 먼저 순서가 다른 말로 바꿔보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건 추상적으로 바꿔보라고 했지.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건 먼저 바꿔보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는 거 순서는 다른 말로 바꿔보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착한 성품을 띤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되겠죠?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다음 거 가봅시다. 자, 얘도 중심 문장을 한번 문단 번호 한번 매겨볼게요. 자, 6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6개 문단. 공동소유란 개념이죠? 공동소유란. 여기 일단 공동소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과 연관된 뭐 다른 것을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그 물건을 뭐라고 한다? 공유물이라고 한다. 여기는 공동소유의 개념과 공유물의 개념이겠죠.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공유자죠. 이런 것도 뭐 개념이라고 봐서 동그라미 쳐줘도 됩니다. 자신의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지분의 개념이죠. 지분 동그라미.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는 일단 공동소유의 개념, 그리고 그 물건은 공유물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 지분이고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 근데 뭐는 안 돼?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뭐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봐도 좋아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확실히 뭐 이제 짐작을 하지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응. 그럼 여기 밑줄을 어디다 그을 수 있을까? 왜 마지막인 줄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왜 마지막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 개념을 설명해 주잖아. 뭐 공유자까지도 동그라미 공유자까지도 개념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중심 문장을 잘 못 찾을 때는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봐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그러면 이것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뭐가 되겠어? 이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쟤네들을 갖다 놓은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중심 문장 찾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봅시다. 그럼 이제 좀 더 두 번째 문단에 가서 이거의 범주가 조금 더 어떻게 뭐 말하고자 하는 범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질 거야. 두 번째 문단 가봅시다. 공유자는 별도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모르는 말이 있죠? 뭐야? 공유물의 분할인 거야.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은 동그라미 개념이겠죠?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야.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의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나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분할의 종류는 일단 뭐하고 뭐가 있겠냐? 협의에 의한 분할과 뭐에 의한 분할? 재판에 의한 분할이 나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런 말 나오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 원칙. 원칙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원칙은 뭐겠지? 이 둘째 원칙은 뭐야? 협의에 의한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럼 예외가 뭐가 되겠어? 재판에 의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좀 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두 개를 묶어놓는 밑줄은 뭐가 될까요? 일단 뭘 해야 되겠어? 공유물 분할이라고 나와 있지? 이거나. 그리고 원칙적으로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다고 했지? 이렇게. 재판에 의한 분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두 개에서 지금 협의에 의한 분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야? 재판에 의한 분할이야? 재판에 의한 분할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 뭘 거냐면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땐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어디 문단이야? 이 두 번째 문단이라고 봅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할은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에는 두 가지 분할이 있는 거야. 협의에 의한 분할과 뭐에 의한 분할? 재판에 의한 분할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재판에 있는 분할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단 가봅시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어째 두 가지 다 포함하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다. 마음이 좀 편해져. 이렇게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이 정해지니까. 그치? 자, 그럼 밑줄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금 분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다. 가보자.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뭐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현물이든 대금이든 가격 배상이든 다 돼요. 다음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라고 했어.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토지를 분할할 경우 원칙적으로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하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세모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한다. 이게 나와 있죠. 여기는 뭐에 대해서? 현물 분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현물 분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음. 현물 분할을 현물 분할의 예외 사회에 해당하면 뭘 한다? 대금 분할을 한다. 이렇게. 근데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안 해줄 수는 없잖아. 이제 딱 봐도 여기 밑줄이니까 여기 해줄 거잖아. 그럼 어디다 해주는 것도 괜찮아? 여기다도 해주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밑줄은 봐봐. 여기 세 번째 문단 처음에 있는 이 중심 문장은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얘 밑줄이고 얘는 현물 분할, 얘는 대금 분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대금 분할 가봅시다.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와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한다라고 나와있죠. 여기는 무슨 분할? 대금 분할입니다. 그럼 두 개 나왔네? 마지막 하나 나와 있네. 뭐 있죠? 찾아봐. 뭐가 있어? 가격 배상이 있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 배상이 허용된다라고 했죠. 이것도 밑줄이겠죠, 그죠? 가격 배상은 동그라미 네모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다 네모했으니까 네모.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 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며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가격 배상 이렇게 네모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자, 좋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아요.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공유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한다는데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의의인 거고 의의는 대부분 선생님도 밑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뭐 체크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밑줄은 어디?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협의에 의한 분할하고 재판에 의한 분할 다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협의에 의한 분할은 저 세 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고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재판에 의한 분할은 저 세 개를 누가 선택하는 거야? 법원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청구자가 뭘 원하더라도, 그지?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목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라니까 전부 다 읽어보는 거 아니게 중심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중심 문장만 봐. 뜻 덩어리만 툭툭툭 덩어리서. 자, 갑시다. 핵심어가 나와야 되겠죠? 제목을 붙여야 되니까. 이거 핵심어는 공유물의 분할. 그치? 공유물 분할에 뭐? 그러니까 협의에 의한 분할하고 재판에 의한 분할이잖아. 공유물 분할에 두 가지? 특징? 공유물 분할의 종류? 그치?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의 종류별 특징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공유물 분할의 종류가 있겠죠? 종류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눴다가 두 개로 나눴다가 한쪽에서 그걸 다시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자, 공유물 분할의 뭐 종류별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의 및 가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문제 가보자.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했던 거. 우리가 고민했잖아. 제목이 뭐냐 붙여보자고 했잖아. 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몇 번입니까? 아까 벌써 공유물 분할의 뭐 종류와 특징이라고 했지. 의미 가치라고 했잖아. 종류. 그지? 그럼 몇 번이야? 4번이겠지. 공유물 분할 방법을 구분했죠. 뭐 협의에 의한 거, 재판에 의한 거. 그리고 각각의 특징 나와 있겠지? 그럼 74번이다.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가면 이런 문제 더 쉽게 풀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까? 이게 선생님이 이제 지문에 좀 이해도를 높이는 게 되게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내가 수능에서 국어의 어떤 이해도 자체를 높이면 사소한 거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의 순서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비문학의 유형이 대표적인 거로 그냥 개략적으로 따져봐서 한 6, 7개 정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제나 부제,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게 논지 확인 문제. 그지? 그리고 표제나 부제 제목을 관련돼서 그 대상을 설명한 어떤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 그런 거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일치,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 문제 나오잖아. 그리고 각종 추론들, 이유 추론, 전제 추론, 뭐 결론 추론, 추론 같은 문제 나오지.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것의 의미를 물어본단 말이야. 본문에 네모치고 이런, 그것도 다 세부적인 것들의 의미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제 사례 적용 문제가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어휘 문제가 나오잖아. 근데 문제 순서가 대부분 요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순서대로 이루어져. 근데 이 첫 번째 문제가 윗그려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나왔잖아. 근데 이게 지문 바로 밑에 있잖아. 그럼 대부분 논지 전개 방식이나 아니면 논지 확인 문제야.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논지 전개 방식이라는 문제가 나왔지. 그리고 그 두 번째 똑같이 윗그려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얘가 뭐가 돼?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 문제가 돼.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어. 문제 구성상. 이게 위치가 첫 번째 나와 있으면 논지 확인이라든지 논지 전개 방식 똑같은 발문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나오게 된다면 얘는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 키워드 쳐서 본문에 찾아가는 문제. 이렇게 되기도 해.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제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이제 논지 확인이라든지 논지 전개 방식인데 그 두 개가 둘 다 나오는 경우는 없어. 논지 확인이 나오면 논지 전개 방식은 안 나와. 그러니까 논지 전개 방식이 나오면 논지 확인 문제가 안 나와. 그치? 그럼 논지와 관련된 건 끝났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적 사고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것들 있지? 세부 정보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 75번 문제를 가면 뭐가 나오냐면 봐. 이제 뭐가 나오니? 이제 사실적 사고 일치 문제의 영역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치 문제 영역은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도 나와요. 세 문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전체 내용 일치와 관련된 거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세부 정보 확인, 뭐 기억, 니은, A, B.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뭐가 있었어? 기억하고 니은이 있었지?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여기에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가볼게요. 윗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유자는
보유한 공유물의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자, 이건 몇 번째 문단이겠냐? 이거 딱 봐도 공유자 분할이니까. 첫 번째 문단이겠죠. 공유물 분할. 보세요.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습니까? 공유자는 보유한 공유물의 지분이라고 했지. 찾아봐. 그냥 느낌으로 가면 안 돼. 보면 찾아야 돼요. 지분은. 그렇지.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죠. 지분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지분이에요. 근데 공유물은 어때요? 안 되죠. 그죠? 공유물은 협의에 의하던가 아니면 재판에 의해서인가 분할해야 돼. 지분이니까. 얘는 맞는 말이죠. 공유자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 자,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 무슨 분할이죠? 대금 분할이죠. 근데 얘는 보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에 의한 분할이죠? 재판에 의한 분할인가? 협의에 의한 분할이겠죠. 거기 찾아보세요. 협의에 의한 분할은 대금 분할이 안 됩니까? 협의에 의한 분할은 모든 상관 없죠? 답 몇 번? 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공유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오죠? 공유물 분할을 종료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아니, 공유관계를 종료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분할이죠. 분할을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요 그대로 있죠? 공유물 분할의 개념이 있을 거야. 공유물 분할은, 법률의 규정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 공유관계를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다음. 공유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관계로 남을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죠? 얘는 뭐 어디에 있는 거야? 재판에 의한 분할이 되겠지? 재판에 의한 분할 중에서 현물 분할 나온단 말이야. 그 현물 분할 파트를 보면 현물 분할 요청할 수 있어. 근데 현물 분할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유관계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75번은 이렇게 됐고요. 2번이었죠? 다음. 봐요. 이거는 이제 세부 영역인 거잖아. 이것도 이제 사실적 사고의 영역이라고 봐. 여기까지도 사실적 사고고요. 사실적 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내용일치. 그 두 번째가 세부 정보 확인.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사실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의 유형은 많지 않아. 하지만 이 많지 않은 유형들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적 사고 문제가 가장 쉬운 거. 사실적 사고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는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야. 근데 두 번째가 추론적 사고야. 추론적 사고라는 건 생각해보면 추론적 사고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해야 되잖아. 그치? 추론해야 되는데 그 추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이유추론 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이유추론 같은 경우는 이름만 추론이지 뭐에 가까워 실은 사실적 사고 영역에 가깝지. 어쨌든 얘도 추론적 사고야. 왜? 생략된 전제나 생략된 이유도 있거든. 그럼 추론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례 적용.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있잖아. 다양한 사례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야. 그게 사례 적용이 가장 대표적인 추론적 사고의 영역인 거야. 그 추론적 사고가 끝났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비판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주로 인문 지문에 나오는 거고 우리도 앞에서 아까 했어요. 바로 관점. 본문에 있는 관점으로 보기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보기의 관점으로 본문을 비판하는 거죠. 이게 비판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창의적 사고인데 이 창의적 사고는 실은 독서에서는 어떤 되게 위험한 영역이지 창의적 사고니까. 그래서 창의적 사고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문제냐면 이 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내가 심화학습 할 거야. 그때 더 알아볼 내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원래는 창의적 사고 문제가 가장 어려워야 되는데 이게 창의적 사고를 내버리면 문제 푸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펼쳐지잖아. 그럼 답을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제한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 창의적 사고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고난도 문제는 결국 추론적 사고, 손가락 잘해야 되겠다. 추론적 사고, 사례 적용, 도식 구조화 이런 문제,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 두 개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이런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 그런 경우는 무조건 하나씩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뭐부터 봐야 되겠니? 기억. 기억은 뭐죠? 협의에 의한 분할이죠. 자, 쭉 읽어보세요. 협의에 의한 분할은 어떻다고요? 당사자의 뭐 협의에 의한 거지? 특별한 뭐 규정이 없다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기업과 니은 모두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모두니까 당사자로 참여한다. 맞습니까? 협의 보세요. 뭐 공유자 전원이 협의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얘도 당사자로 참여한다고 맞죠?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2번 기억은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유자에게 있다. 맞습니까? 네, 공유자가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은 맞네요. 다음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기억은 어때요? 분량적으로 나누는 건 뭐라고 그러죠? 현물 분할이죠. 기억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기억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선생님이 봐도 답은 기억에서 나올 게 아니라 뭐에서 나올 것 같니? 니은에서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다음 여기 달리라고 했네. 얘도 달리라고 했네. 얘는 니은부터 볼게요. 그러면 니은은 재판에 의한 분할입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 한번 가보자. 니은은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모두니까 당사자로 참여한다. 맞습니까? 재판에 의한 분할 보세요. 거기 보면 재판에 의한 분할 바로 밑에 보면 있을 거야. 그죠? 어때요? 다 모두 당사자로 참여되죠? 이렇게 맞습니다. 자, 니은과 달리라고 했어요.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유자에게 있다. 자,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니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법원에 있죠. 그럼 니은과 달리라는 말 맞아 아니야? 맞죠? 나와 있어요. 법원이 이게 그 맨 마지막 문단에 있을 거야.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법원의 합리적인 선택에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니까 니은은 분량적으로 나누는 게 뭐죠?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예요. 자, 재판에 의한 분할에서는 현물 분할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예.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해요.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분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네, 다음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니은과 달리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재밌다. 나만 재밌구나. 다음. 요게 이제 무슨 사고? 요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제 추론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추론적 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사례가 나왔잖아. 그지? 근데 사례가 나오면 이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가요. 여기에 사례가 실렸어. 두 가지 형태로 나가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 박스가 본문에 있는 특정 개념인과 특정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에 아니면 여기 있는 사례를 본문에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그 차이는 선택지 보면 알아요. 선택지 보면 현물의 가치 들어보서 경매를 통한 분할, 또 재판에 의한 분할시, 또 뭐 갑이 요청하는 방법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본문에 있는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얘를 해석하는 거라고 보겠죠. 일단 얘는 먼저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가보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했죠. 그럼 제기한 사람이 누구겠니? 갑이겠죠. 어쨌든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럼 공유물이 뭔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갑은 토지 중 일부가 고압선 아래에 위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받는 자의 경우 분할 이전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 분할을 요청했어요. 자, 무슨 분할을 요구했습니까? 대금 분할을 요청했습니다. 을과 병은 현물 분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재판에 의한 분할이 되겠죠. 공유물 분할이 되겠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분할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라고 했죠. 대금 분할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뭐가 나왔어요? 현물 분할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여기는 현물 분할을 했습니다. 뭘 조정해서? 분할 면적을 조정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보면 다시 한번 봐도 되고 갑은 분할받은 현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손해볼 것을 염려하여 경매를 통한 분할을 요청했다. 한 이유가 뭐예요? 분할받은 현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손해볼 것을 염려해서 한 거 맞습니까? 왜 맞죠? 만약에 분할받았으면 거기가 어디 밑이라면? 고압선 밑이라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분할 경매를 원한 거. 맞죠? 좋아, 땄습니다. 을과 병이 희망하는 분할 방법은 을과 병은 뭘 원했죠? 현물 분할을 희망하고 있죠? 재판에 의해 분할 시 원칙이 되는 분할 방법은 본문을 찾아야 되겠지. 자, 재판을 통한 공유물 분할에서 원칙은 뭐죠? 현물 분할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현물 분할입니다. 맞네요. 법원은 분할 청구자인 갑에 요청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겠군. 얘는 이것만 봐도 되지만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 연습을 해야 돼? 본문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자, 본문에서 요 똑같은 말이 있을 거야. 있죠? 마지막 문단에 있나? 예, 마지막 문단에 청구자의 요청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게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3번 선택지가 맞는다는 근거를 여기서 찾았잖아. 이게 위험해. 여기서도 불안하니까 판결 내렸으니까 이거 보니까 합리적이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된 사고 과정이 들어갈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디서 나오는구나? 보기 박스에서 나오는구나. 이거 착각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습할 땐 보기 박스에서 답이 근거가 나오는지 여기서 나왔으면 혹시 또 본문에서는 또 나오지 않는지 판단을 해봐야 돼.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한 답의 근거는 보기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답의 근거는 어디에 나온다? 본문에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말하지 답의 근거는 어디에 나온다고? 다 본문에 나온다고. 4번 맞는 말이고요. 4번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본 것이겠군. 나와 있지. 그럼 얘도 여기 보면 경제적 가치를 차이해서 분할 면적을 조정한 거잖아. 그럼 이거 보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겠군 나오잖아. 근데 이걸 여기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으라고? 본문에서 찾아야 돼. 그럼 본문에서는 어쨌든 간에 얘는 무슨 분할이지? 현물 분할이지. 현물 분할 가보세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 그렇지. 공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그거 나와 있죠? 몇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까? 같이 볼까? 네, 세 번째. 세 번째 문단 현물 분할 보면 한번 찾아보자. 진짜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잖아.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 면적을 지분과 나누는 거야. 여기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꾸. 그래야지 다른 이것과 비슷한 문제 유형의 답을 찾을 때도 항상 변함없이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잘못된 곳에서 찾았는데 거기에 답이 있어. 근거가. 그럼 다음 문제도 답이 거기 있을 거라고 찾는데 거기 없을 수 있겠지. 그래서 올바른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근거는 어디 있다? 본문에 있습니다. 4번 맞았어. 자, 5번 선택지 가볼까요? 법원은 공유자들의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을 명한 것이겠군. 어디가 들어갈게? 지분을 조정하면 안 되지. 야, 내가 30% 갖고 있었는데, 야, 너 30% 갖지 말고 20%만 가져. 야, 깡패지, 법원이 깡패. 다음 몇 번이요? 5번입니다. 지분을 조정하는 게 아니죠. 지분에 맞게 뭐를 조정하는 거야? 현물 분할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겠죠. 지분에 맞게 현물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독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